현대장선에서 승선을 하고 현대장선에서 계속 육상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오퍼레이션 업무를 하다가 이제 미국의 그 미주 본부가 저희도 LA에 있었는데 LA하고 달라스에 한 5년 근무하다가 다시 이제 기획 본부에 일을 하다가 또 시카고 또 영업 지점장으로 또 한 4년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13년도부터 이제 여기 이제 기획 본부장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어쩌면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아까 뭐 생주 얼마만큼 절박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절박하게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 이제 뭐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은 줄 저도 몰랐습니다. 정말 알았으면 저도 안 왔을 겁니다. 근데 일단 왔으니까 가능하면 제가 뭐 말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실무 중심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들 그 성장 전략을 최대한 많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름을 뭐 글로벌 대형 선사로의 복귀 전략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아까 우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좀 양해를 구하기 여기에 제가 여기 자료는 좀 다릅니다. 요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는 엊그제 그 부산항 BPA 주간 그 부산항 물동량에 대한 그 전략에 대해서 좀 자료를 준비하라 해서 넣고 발표를 하고 왔는데요. 사실 요거랑 좀 성격이 달라서 제가 만든 거 그대로 가지고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우리가 2009년도부터 이제 세계 금융 위기가 있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좀 계속 해온 시장은 불황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지난해가 가장 월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여러 가지 이제 M&A가 일어나고 또 불행하게 또 한진도 이렇게 지금 사태가 생겼던 해가 지금 2016년도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운임 지수를 보면 가장 월스트고요. 지금도 뭐 운임이 조금은 회복은 되고 있지만 지금 여전히 아직까지 브레이크 이븐에서는 굉장히 지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서플라이 앤 디맨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아까 뭐 해운의 그 주기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생존 전략인데요. 이제 뭐 머스크나 MSC, CMA, CGM 포함해서 해상 운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운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비용 경쟁력 부분에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선대 경쟁력 부분이 나오고 터미널 합리화 부분이 나오고 노선 합리화 부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올해 내년도까지는 분명히 공급 가행입니다. 어쩌면 2019년도까지도 이렇게 공급 가행 사태가 제가 보기엔 지속이 될 것 같아서 선사들의 수익력 확보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어쩌면 그 사이에 다른 또 M&A가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텐션을 저희들도 많이 하고요. 또 방어 논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선사의 대형화가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이제 머스크하고 함부르크 수도 합병은 이미 EU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월부터 머스크하고 함부르크 수도 합병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근데 EU에서 조건을 단 게 하나 있습니다. 함부르크 수도하고 머스크가 합병이 되면 EU 쪽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EU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함부르크 수도가 유럽에 기항하는 모든 서비스의 배를 철수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U 당국도 굉장히 지금 그 컴플라이언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브라질 당국에서 또 승인을 해줬는데요. 또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브라질은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시장이 큰데 도메스틱 캐리어, 근해 선사 중심의 선사가 3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함부르크 수도가 보유하고 있는 알리안사, 그 다음에 브라질 국가에서 운영하는 러그인, 또 다음에 머스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메르코수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스크하고 함부르크 합병이 되면 궁극적으로 이 두 회사가 2개의 근해 선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팔라는 조건이 떨어진 전제하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스크에서는 지금 브라질에 있는 메르코수를 지금 팔려고 매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함부르크 수도가 사실은 이제 남미 항로 최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합병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크지만 또 다른 경쟁 선사 입장에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선사가 합병이 되면 제가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좀 색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머스크가 굳이 얼라이언스 할 필요가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뭐 2M, MSC하고 머스크,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사실은 뭐 걔네들은 10년 계약을 했지만 좀 제가 미리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일부러 3년을 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원해서 3년을 한 거고요. 제가 또 당사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3년을 두고 봤을 경우에 3년 내에 저희는 수익을 낸다. 구조를 개선한다. 그 다음에 머스크 협력을 계속 유지할지 아무 다른 방법 찾지 그건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머스크하고 함부르크스는 굉장히 지금 더 커지고 있고 보시다시피 MSC가 지금 300만 TU잖아요. 근데 양사가 합치면 거의 400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는 MSC도 머스크의 경쟁 상대는 아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MSC는 뭐 여기 아폰테 그룹에서 뭐 워낙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개인 사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는 여기는 크루즈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사업 플러스 터미널 사업을 통해서 컨테이너 쪽에 손해를 지금 메이크업하는 그런 비용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CMA, CGM이 사실은 이제 APL을 이제 인수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CMA, CGM에서 예전에 APL 직원들 다 이제 레이오프도 시키고 굉장히 리셔플링을 하면서 비용 절감을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싱가포르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APL 직원들 여러 군데 이제 이직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지금 APL을 지금 인수한 CMA, CGM은 여전히 유동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APL 같은 경우, CMA, CGM 같은 경우에는 APL이 소유한 LA 터미널, GGS 터미널, 카오슝 터미널 매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CMA, CGM이 지금 어쨌든 남미 항로에 지금 마켓 쉐어가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머스크가 내놓은 그 메르코스를 인수 후에 제가 보기엔 적극적으로 참여할 걸로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코스코 차이나 시핑은 이제 뭐 게임 끝났습니다. 근데 코스코는 지금 원하는 게 딱 심플합니다. 시황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의 넘버원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머스크랑 컴피티션이 좀 심해질 것 같고요. 하팍로이드 USC도 지금 아직까지 뭐 최종 승인은 아직 떨어지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5월 말까지는 다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하팍로이드하고 USC 합병이 되면 나름대로 지금 디얼라이언스 이끌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3J 부분은 아까 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싱가포르에서 오피스 내 가지고 3사가 맨날 이제 머리 맞대면서 7월 달까지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내년 4월 1일부터 이제 3J 한 회사로 이제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에버그린은 뭐 지금 100만 TU. 그리고 앞에 이렇게 총 7개 회사가 사실은 전체 선봉량의 70%를 지금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OCL, 양밍라인, HMM, PIL, 짐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지금 쭉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제는 한 나라의 한 해운 회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도 저기 머스크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럽의 4개, 아시아의 4개의 해운 회사가 궁극적으로 남을 거다. 이제 머스크나 CMA, CGM, MSC, 하팍로이드. 극동에서는 코스코, 에버그린, HMM, 일본 3사 하나. 이렇게 가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구도가 그러시는 걸로 보고 있고 그 사이에 지금 이쪽 부분에서 더 이제 M&A가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이 보여주시고요.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뭐 우리는 좀 괜찮은데 다행히 디얼라이언스 같은 게 얼마 전에 양밍라인이 지금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리스트럭처링이 지금 진행되면서 이제 주식 거래가 중단되면서 디얼라이언스 멤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양밍라인 짐을 실지 않겠다. 왜 예전에 한진 사태에 대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얼라이언스에서 지금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글로벌 대형 선사의 복귀 전략은 선대 부분이랑 트레이드,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도 지금 오늘 기준에서 컨테이너 신조 발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PIL이 저희들 위에 있지만 사실 내년도 시점에 보면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 일본 3사가 합병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랭킹 10위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에이밍 하는 거는 110만 TU는 꼭 만들어야겠다. 지금 46만 TU거든요.
100만 TU를 넘지 않으면 선대 경쟁력뿐만 아니라 서비스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뭐 선대를 신조를 많이 짓는다든가 아니면 속된 말 저희들이 M&A도 지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도 추가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동성 문제 때문에 현대상선이 영업이익률이 가장 꼴등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여러 가지 자구 계획을 거치면서 비용 구조가 좋아지면서 부채 비율을 이제 400% 미만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10%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시황이 조금 회복이 되면 그리고 또 비용 구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이제 고용손 선박을 많이 반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바와 토네지 뱅크를 통해서 우리가 셀 리스백을 하고 또 터미널을 통해서 비용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뭐 흑자는 못 만들지만 한 자리 숫자 영업이익 손실을 내에서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들 보면 먼저 좀 2M이랑 협력 관계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사실 저희들이 유동성 위기가 있을 때 회사에서 그 속된 말로 살리는 조건 중에 하나가 용선료 협상이었고 사채권자 집회였고 얼라이언스 갑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제가 용선료 협상을 담당 팀장을 했었습니다. 뻘크도 하고 막 했었는데 정말 하다 보니까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참 신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어려웠어도 저 용선을 다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일본 선주가 이제 22개 선주 중에 15군데가 있었는데 미쯔비시나 여러 군데 이제 선주가 있었는데 다 오케이를 해줘서 잘 끝났고 사채권자 끝났는데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얼라이언스 가입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D 얼라이언스 멤버 중에 3개가 저희들 파트너였거든요. MOL이 있었고 NIK가 있었고 하팍로이드가 G6 멤버였는데 사실 저희들 개판 친구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가서 찾아보고 빌고 막 다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냉정하니까. 그리고 이제 오션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CMA, CGM 코스가 딱 정해졌습니다. 거기에 사실 MOL은 너클 하다가 밀려나면서 D 얼라이언스 들어온 겁니다. 그때쯤 이제 3J 합병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좀 역발상으로 이제 코펜하겐을 찾아간 겁니다. 코펜 찾아가서 소렌스코 만나서 설명을 해줬는데 저희들 로직은 2가지였습니다. 극동에서 미서한 가는 2M 서비스는 굉장히 경쟁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미서한 중심의 서비스에 강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저희들 스케줄 정시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걔네들 사실을 원했던 부분은 현대 한진이 합병되었으면 좋겠다. 그거였는데 지금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진이 이제 넘어지는 바람에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럼 왜 그러면 HMM이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못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만약에 2M이라도 그쪽 상황을 이해를 할 겁니다. 왜? 우리가 워낙 위험 요소가 많은데 어떻게 베스트 쉐어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쟤네들이 최대로 해줄 수 있는 게 그럼 선복 교환을 하고 모든 스코프에서 다 협력을 하자. 지금은 저희들 2M이랑 협력이 4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남이 굉장히 소프트 랜딩이 잘 됐습니다. 우리가 구주 쪽에 2M의 5개의 서비스 중에 우리가 거의 다 쓰는데 지금 부산이 그 중에 4개가 들어옵니다. 우리 기존에 G6 할 때는 하나만 들어왔었거든요. 지중해도 예전에 하나 2개 서비스 들어오고 또 하나 얘네들은 배가 18,000개, 2만 개짜리입니다. 우리가 13,000개 될 때랑 단가가 한 100불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가 비용 경쟁력이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미서한 같은 경우에 저희들 자양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그 양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배를 이제 새 서비스를 돌려서 이제 미서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계약이 3년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제 스터디를 하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오션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중심의 얼라이언스입니다. D 얼라이언스는 일본계 중심입니다. 일본하고 독일의 얼라이언스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어쨌든 2M하고 같이 해서 좀 더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좀 가야겠다. 지금 조건이 맞으면.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계약이 끝나면 사실 이제 얼라이언스 좀 더 확대를 할까? 여기에 더 추가해서 남미라든가 다른 쪽으로 더 익스펜션 하는 것도 지금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아주 남북 부분인데요. 아까 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현대가 이제 그 미주, 구주에 다 밀리고 이 큰 배들 갈 데가 없지 않냐. 저는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 두바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란도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그 8,000TU급 하나, 6,000TU급, 4,000TU급 하나 두 개를 돌렸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13,000TU를 어제 띄웠습니다. 한국에서 중동 가는 게 13,000TU입니다. 이게 어떤 규모냐 하면 D-Alliance 같은 경우에 한국의 극동에서 중동 가는 게 13,000TU 하나만 띄웁니다. 서비스. 거기서 5명이서 나눠 쓰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혼자 띄웁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어쨌든 저희들 그 한국의 로얄 커스터머도 있고 우리가 중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고 지금 이렇게 하면 저희들 중동의 마켓쉐어가 1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란 직계항 서비스를 해주고 있거든요. 다른 선사는 여러 이란하고 미국 정부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지만 우리는 미국 정부의 인도스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00개 같은 경우에 실제 실효 중에 10,000TU 정도씩 되니까 그중에 우리가 3,000개 정도 이란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또 단가도 지금 한 120불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수익을 좀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인도 시장인데요. 인도 시장과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사실 지금은 중국에 있는 그 공장, 물류가 베트남에 갔다가 베트남 다시 인도로 옮겨가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도 저들 기존에 5,000개짜리 배를 하다 지금 8,000개로 업사이징 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한국 들어오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지금 전략은 뭐냐면 2020년도까지 우리가 2M에 대한 방향성이 설정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잘하는 트레이드의 캐파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중동 인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동 인도를 늘리게 되면 근해선사 영향은 없냐? 전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고려해운만 부산에서 인도 서비스를 하지 장금이나 이쪽은 전부 다 이게 그쪽 서비스가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 우리가 이제 K2 컨소시엄을 하면서 우리 배의 선복을 이제 흥하 장금인데 주는 그런 구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보는 관점은 사실 이게 아주 영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M&A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쪽에 아주 남북 쪽에 저희들 얼라이언스를 강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국발에 대해서는 우리랑 K2 컨소시엄, 한국 선사로 중심을 가고 기타 중국에서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라든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유로피언 선사 말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시아 쪽의 맹주는 코스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국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는 코스코랑 지금 전략적 협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우리 양 나라 대사끼리 또 만나고 해서 굉장히 지금 협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타 다른 쪽에 있어서는 저희들 사실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신조 발주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터미널도 지금 굉장히 여러 군데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한진이 기존에 갖고 있던 터미널도 우리가 일본 테이크 오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금 터미널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자영 터미널 갖고 있으면 물량만 받쳐주면 훨씬 더 단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게 공적 비용 경쟁력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LA도 있고 타코마도 있고 카오슝도 있고 부산은 이제 조그맣게 지분만 있습니다. PSA에. 그다음에 이제 동경이라든가 한진이 갖고 있던 또 알제시라스 터미널, 로텔담이 또 지분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 이제 물량이 계속 늘려가면서 중요한 포인트에 우리가 지금 거점 터미널을 확보해야겠다.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게 좀 2M 간의 계약 조건입니다. 이거 공유 가능한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요. 저희들 지금 보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함부르크도 사실 굉장히 캐파시티 큽니다. 우리가 지금 47만, 8만이고 OCL도 좀 그렇고 양명도 이 3사가 사실은 어쩌면 M&A 시장에 가장 많이 익스포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OCL이나 양명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들이 진행해왔던 HMM에 대해서는 정부 또 우리 KDB를 통해서 굉장히 지금 신조 발주 패키지를 포함해서 규모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실은
막 이렇게 왜 한동안 2M 이거 협력 이거 계약 잘한 건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신데 제 관점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일단은 2M이 저희들이 가장 싫어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파이낸셜 문제도 있지만 더 큰 게 뭐냐면 2M이랑 똑같은 프로덕트 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부산에서 로텔담에 짐을 실는데 똑같은 프로덕트를 쓰잖아요. 근데 2M 애들 운임은 예를 들자면 2,000불이에요. 우리는 서드 파티 캐 우리는 뭐 삼류선사니까 우리 1,600불을 오판. 그럼 얘네들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야. 이걸 얘네 가장 견제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 랜딩을 했고 또 사실은 이제 뭐 EU라든가 TSA 같은 경우 이제 운임 협의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운임 협의를 못 합니다. 근데 다행히 그 부분에 있어서 머스크나 MS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남들 소프트 랜딩을 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뭐 2M하고 저 구주 지중해 이쪽 미동하는 선복을 샀지만 사실은 우리가 배를 9척을 빌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빌려준 반대급부로 선복을 쓰는 거기 때문에 싸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선박을 다른 데 돌린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파이낸셜 문제 때문에 얘네들 하주들이 현대상선 배에 짐을 안 실겠다고 처음에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매년 9월에 저희들 이제 그 캐파시티 리뷰 회의를 합니다. 그때 상황이 좋아지면 원복시키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 배를 투입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그 구주 항로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리퀀시가 많이 늘어났고 지금 기존에 부산발 같은 게 하나에서 3개로 늘어났고요. 지중해도 하나에서 2개로 늘어났고 미동안도 지금 2개에서 4개로 늘어났고 굉장히 지금 서비스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실 좀 우리를 안 썼던 하주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게 한진 여파에 대한 그 이유도 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좀 신용 등급도 올라가고 이제 BB로 올라가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신뢰도가 좀 회복되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단점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들 마켓 점유율 증대가 제한되어 있다고 이제 사실 대부분 다 걱정도 하고 그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캐파시티 회의를 머스크랑 MSC랑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 우리가 이제 올해는 구주 항로에 3,000TU 더 늘려야겠다. 그러면 그 요구 조건을 머스크에서 못 받아지면 우리가 서비스 깔 수 있습니다. 누구랑 다른 선사랑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뭐 캐파시티 못 넣는다 그거는 사실이랑 다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머스크하고 MSC가 워낙 크니까 사실 저희들이 좀 이렇게 목소리를 많이 못 내는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걔네들을 프레임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목소리를 못 내는데 다행인 거는 지금 뭐 내일 저희들 다시 코펜하겐도 가고 제네바 갑니다. 근데 걔네들이 우리 서비스에 대해 굉장히 리스펙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서비스가 릴라이어블하고 또 우리가 사실은 현대상선의 얼라이언스를 1997년도부터 했습니다. 한 20년 정도 해왔기 때문에 언제나 코퍼레이티브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전혀 사실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단지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2M 애들조차도 이제 3년 뒤를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함부르크수드가 합병이 되면서 규모로 봤을 때는 다른 하나의 얼라이언스 정도의 토네지가 되거든요. 그럼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서 굳이 이제 얼라이언스로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 좀 고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들 이제 이렇게 뭐 쭉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그 뭐 2M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한 48% 늘었고요. 그 이유는 한진 사태가 9월 달에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가 이제 뭐 국적 하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서비스를 하다 깐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 2M이랑 협력하면서 또 우리가 터미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캐파시티를 의도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미주도 늘렸고 미주는 한 48%, 구주는 한 18% 늘렸습니다. 2M 선복을 쓰면서. 근데 가장 많이 늘렸던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이제 올해 중동하고 인도이고요. 저 보시다시피 13,000개 넣었고 또 8,000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추가적으로 인도, 유럽 서비스도 지금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신조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들 올해 아마 2,500TU급 5척을 신조할
할 겁니다.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0년도 뭐 KR에서 오셨으니까 2020년도 되면 여러 가지 환경 규제가 많이 바뀌잖아요. 삭스, 낙스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를 딜리버리를 목표로 해서 저도 이제 신조 사양 검토도 들어가고요. 사실 지금 현재 13,000개로 갈지 18,000개로 갈지 아직 그건 정해지지 않고 척수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저희들은 100만 TU까지는 만들어야겠다. 그런 분명한 목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2M이랑 관계 없이 저희들 성장 전략이기 때문에 또한 3년 뒤에 2M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주면 2M이랑 협력이 계속 강화를 하는 거고 아니면 우리 또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 사이에 뭐 다른 M&A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3J 컨솔리데이션이 일어날 수 있고 양명이 또 합병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지 아직 결정을 못한 게 이제 LNG 엔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번에 그 OCL하고 MOL이 인도받은 2만 TU급 신조선에도 보면 이제 LNG를 장착할 수 있는 그 장치만 만들어 놨다더라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척수나 사이즈 부분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우리가 2021년도까지 100만 TU는 넘기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부분은 이제 부산항 물동량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희들 뭐 올 1월까지도 좋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한진 사태가 생기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부산항 물동량이 뭐 입출항 다 포함해서 월 한 7만, 8만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올 1월에 이제 12만 5천 TU, 그다음에 공주 3월, 이제 2월부터 해서 저희들 이제 머스크 MSC 다음으로 이제 12만 TU까지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뭐 얘기하는 게 어쨌든 부산항을 저희들 허브로 쓰는 계획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TS 물량이라든가 물량이 많이 늘어남에 따른 BPA나 뭐 이쪽으로부터 인센티브를 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머스크하고 MSC가 왜 부산에 한정 물량이 많겠습니까? 그만큼 비용 경쟁이 있어서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최소한 맞춰달라고 지금 뭐 PSA라는 거 얘기도 하고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하나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뭐 닝보나 카오슝에 비해서는 부산항의 한적 비용이 최소한 2.5배 이상 비쌉니다. 그 얘기인즉슨 우리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사실 부산항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저희들 사실 미주 서비스를 처음으로 인천에 기항을 시켰어요. 그래서 인천에 미주 서비스가 유일하게 우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양도 지금 많이 기항을 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국제선사로서 또 대한민국 하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든 서비스 다 부산, 강양, 인천 다 기항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큰 선사들이 나름대로 이제 자회사를 갖고 있는 현황인데요. 사실은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극동에서는 이제 MCC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또 CMA, CGM은 CNC가 있고요. 그다음에 PIL은 ACA, 그다음에 GM은 이제 골드스타 라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자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보시면 사실은 뭐 2,000TU 미만의 저희들 사선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전부 용선선박입니다. 올해 다 반선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시 신조 발주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 우리랑 포트폴리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건해선사를 하나 M&A 하는 게 나은지 이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또한 저 남부항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교수님 다 아시지만 PIL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굉장히 특화된 선사입니다. 그 와중에 이 친구들은 펜들럼 서비스라고 대만계의 작은 피더 선사를 인수를 해서 파푸아 뉴기니아 이쪽을 굉장히 서비스 특화시켰습니다. 그쪽의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미수한 서비스도 하고 지금 조금씩 영역을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파글로이드는 잘 아시는 것 같이 CSAB 합병하면서 남미를 확 키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선사 중에 유일하게 대형 선사가 수익을 내는 곳이 지금 하파글로이드입니다. 하파글로이드고요. 그다음에 3J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합병 준비가 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주 같은 경우에 3J 같은 경우 LA 3개 터미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J 여러 가지 협의 과정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터미널 합리화하는 부분이고 또 반납하는 부분인 걸로 제가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쨌든 지금 저희들은 중동하고 인도를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 키우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전사적으로 수익성을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기업이 수익을 못 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뭐 신조선 건조, 중소형 선사 인수를 통해서 오퍼레이팅 캐파시티 늘리는 전략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로별로 적정 선형,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잘하는 쪽에 대형 선대를 넣어서 비용 경쟁력을 가지면서 물량을 늘리는 전략을 가져갈 거고요. 그다음에 저 아까 말씀드린 거 환경 규제에 관련된 걸 감안해서 운항 효율성을 늘릴 수 있는 부분. 지금 저희들은 유가가 한 420불만 되면 저희들은 웨스트바운드 미주에서 올 때는 러시아 벙커링을 합니다. 420불 미만인 경우에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그런 남들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이제 뭐 허브 앤 스포크 개념은 제가 보기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은 지금 가장 큰 핸디캡이 부산의 자연터미널이 없는 부분. 물론 저희들 뭐 지난해 그 구조 조정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팔았지만 지금 부산항 물동량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들 올해 뭐 한 150만 TU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산항이 가장 지리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지금 중국의 상해, 닝보는 지금 뭐 청도는 농무, 댄스포그 때문에 클로징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 시장 거의 지금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얼라이언스가 뭐 일본 서비스, 자기네 서비스 일본 찍고 가지만 저희들은 들어가지 않고 저희들이 부산하고 일본 도쿄, 요코하마 데디케이트 피드를 깔았습니다. 이게 전부 다 부산에서 다 TS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한 80만에서 한 150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 한적 비용에 대한 경쟁력은 굉장히 저희들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또 하나는 저희들 네트워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토탈 로지스틱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선사는 이제 포트 영업을 하면 수익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뭐 RIPI 얘기도 했지만 이제는 도어 투 도어 서비스입니다. 물론 중간에 포워더들 뭐 먹고 살 게 없지 않는 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 NIK 라인을 하다 갑자기 NIK 로지스틱으로 바꿨습니까? 그런 컨셉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모스크도 같은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얼라이언스 부분에서는 저희들 지금 뭐 지금부터라도 지금 3년 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얼라이언스를 하면서 최대한의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얼라이언스 구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주 남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지금 상대적 마켓 셰어가 더 약한데 좀 더 늘리는 전략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뭐 사장님을 포함해가지고 저희들 지금 올해 전략은 수익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키자. 그래서 지금 최소한 뭐 브레이크 이븐을 사실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시키면서 선대를 키우는 부분. 그다음에 얼라이언스를 포함해서 향후 전략적으로 이제 항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관심도 많이 가져서 좋은데 분명한 거는 저희들 이제 국제 선사이기 때문에 한진의 그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테이크 오버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근해 선상을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K2 컨소시엄도 만들었습니다.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 부분은 뭐 참고하시고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정부하고 선사, 항만, 하주, 그 조선금융 같이 이렇게 좀 코퍼레이션이 좀 강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저 키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